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올해 46살이에요. 지금 제 손에는 까맣게 탄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사진 속엔 웃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아내, 아들, 그리고 저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진은 제 창고 화재 현장에서 건진 유일한 물건입니다. 3년 전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요. 직원들 월급 주고, 은행 대출 갚고, 가족 먹여 살리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창고에 불이 났어요.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됐죠.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동업자 이상훈이 연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20년 지기 친구였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 정은영이 이상훈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요.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끝났지만 복수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벌인 처절한 복수극이에요. 3년 전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9월 15일 목요일이었어요. 선선한 가을날이었죠. 하늘은 맑았고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놨고 아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어요. 저는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고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따라 부르며 운전했죠. 그날은 큰 현장 견적을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였어요. 성사되면 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만 따내면 올해 목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거든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한 지 10년째였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5명 있었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었어요. 연 매출이 15억 원 정도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도 없이 저 혼자였어요. 현장에서 직접 망치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자재 나르고 그랬죠. 손에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버텼습니다. 동업자 이상훈과 함께 회사를 키워왔어요. 이상훈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죠. 같은 반이었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훈은 말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죠. 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이상훈이랑은 잘 맞았어요. 성격이 달라서 오히려 서로 보완이 됐습니다. 군대도 같이 갔다 왔어요. 같은 부대는 아니었지만 휴가 때마다 만났습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자주 연락했고요. 제가 결혼할 때 이상훈이 사회를 봐줬어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죠. 이상훈도 2년 후에 결혼했는데 제가 축의금을 많이 냈던 기억이 나네요. 회사는 이상훈이 영업을 맡고 저는 현장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상훈은 말을 잘했으니까
고객을 만나고 계약을 따내는 일을 했어요.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었죠. 미팅할 때 보면 정말 대단했어요. 고객들이 이상훈 말에 설득당하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일머리가 있었고요.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관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일정 관리도 잘했고 품질도 철저히 체크했어요. 둘의 조합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저는 강남 현장에 도착해서 건물주와 미팅을 했습니다. 40층짜리 오피스텔이었어요. 로비부터 복도, 각 호실까지 전체 인테리어를 맡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견적서를 꺼내서 설명했어요. 자재 종류, 공사 기간, 비용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죠. 건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견적 설명이 끝나고 건물주가 물었어요.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3개월이면 끝낼 수 있다고요. 건물주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좋다고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5억짜리 계약이 성사된 거였습니다. 저는 건물주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미팅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상훈한테 전화했어요. 상훈아, 계약 성사됐어. 5억짜리. 이상훈도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야. 잘했어, 민수야. 저녁에 한잔하자. 내가 쏠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오늘은 크게 마시자. 전화를 끊고 저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자재 반입 동선을 확인하고 작업 공간을 체크했어요. 전기 시설도 살펴봤고 화장실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꼼꼼히 메모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순서를 생각하고 인력 배치를 계획했어요. 한참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김대리였어요. 제 회사 살림을 맡아서 하는 직원이었죠.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회계부터 자재 관리까지 다 처리하는 능력자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대리. 무슨 일이에요? 김대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김대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창고에 불이 났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김대리는 다시 말했습니다.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지금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불길이 너무 커요. 빨리 오세요, 사장님.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창고에 불이 났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달려가서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창고에 불이 났다니. 어떻게 된 거지? 전기 합선인가? 아니면 누가 실수한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창고에는 제 전 재산이 있었거든요. 자재, 장비, 완성품들이요. 최신 전동 공구들도 있었고 고급 자재들도 쌓여 있었어요. 다음 주 납품할 가구들도 완성돼서 보관 중이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3억 원이 넘었어요. 강남에서 구로까지는 보통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과속을 하고 신호도 몇 개 무시했습니다. 경찰이 단속했으면 벌금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야 했어요. 멀리서부터 검은 연기가 보였습니다.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컸어요. 연기 기둥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발 아니길. 제발 큰 불이 아니길.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했어요. 연기 양이 어마어마했고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고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차들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고 경찰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내려서 뛰어갔습니다. 창고 쪽으로요.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불에 휩싸여 있었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과 2층 모두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불꽃이 튀어나왔고 지붕도 불타고 있었어요. 소방차가 5대 나와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있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길이 더 높이 치솟았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창고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소방관이 저를 막았어요. 큰 손으로 제 가슴을 밀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저는 소리쳤어요. 저기 제 창고예요. 제 물건들이 다 있어요. 들여보내주세요. 소방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진화가 우선입니다. 인명 피해만 없으면 다행이에요. 물러나 계세요. 다른 소방관도 와서 저를 뒤로 밀었어요. 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힘이 셌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불타는 건물을 바라봤어요. 창고 안에 있던 모든 게 제 재산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장비들이요. 최신 전동 드릴, 샌더, 컴프레서, 에어건 같은 고가 장비들이 있었어요. 다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재들도 많았어요. 고급 원목 대리석, 타일, 페인트, 마루제 같은 것들이요. 시가로 1억 원 정도 됐죠. 그리고 완성된 제품들도 있었어요. 주문 제작한 가구들, 문짝들, 몰딩들이요. 다음 주에 납품하기로 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모두 합치면 3억 원이 넘는 재산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있었어요. 2억 원이요.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빌린 돈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갔어요. 원금도 조금씩 갚고 있었고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했습니다. 5명 월급이 1,500만 원쯤 됐어요. 다음 주가 월급날이었는데 어떻게 주지?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옆에 김대리가 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김대리 얼굴도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는 김대리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불이 난 거예요? 김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후 1시쯤 창고에 자재 정리하러 갔는데 2층에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이미 불이 났어요. 소화기로 끄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너무 빨리 번졌어요. 신고는 누가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대리는 대답했어요. 옆 건물 사람이 신고했어요. 저도 119에 전화했고요. 그런데 소방차 오기 전에 이미 불이 너무 커졌어요. 김 대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사장님. 제가 더 빨리 발견했어야 했는데. 저는 김 대리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요. 김 대리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방관들이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불길은 잡혔지만 건물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검게 탄 철골만 남아 있었고 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붕도 날아가고 없었어요.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은 제가 됐습니다. 저는 폐허가 된 창고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남자가 쉽게 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깨가 들썩거렸고 목이 메었습니다. 소방관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건물주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방관은 동정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창고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건물은 거의 전소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해봐야 알 것 같아요. 화재 원인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불이 난 거예요? 소방관은 아직 정확히 모른다고 전기 합선일 수도 있고 담뱃불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정확한 건 조사 후에 알 수 있다고요. 경찰과 소방서에서 합동 조사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창고 앞에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경비원 한 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프 밖에 앉아서 폐허가 된 건물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무너진 건물은 더 처참해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 은행 대출은 어떻게 갚나? 다음 주 납품은 어떻게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자 이상훈한테 전화했어요. 밤새 전화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걸었습니다. 동업자니까 알아야 했거든요. 여러 번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만 계속 울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이상훈은 항상 전화를 잘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새벽이든 밤이든 전화하면 바로 받았어요.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훈아, 창고에 불 났어. 빨리 전화해. 긴급이야. 하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카카오톡도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도 안 떴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무슨 일 있나? 혹시 사고라도 난 건가? 새벽 6시쯤 되자 하늘이 밝아왔어요.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몸을 털었어요. 옷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그을렸고 머리도 헝클어졌어요.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아내한테 알려야 했거든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였는데 운전하는 내내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설명하지? 아내가 뭐라고 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침 7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내 정은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렸나 봐요.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밤새 어디 있었어요?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요? 저는 털썩 소파에 앉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창고에 불이 났어. 모든 게 타버렸어.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어제 오후에 불이 났어.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 아내는 제 옆에 앉았어요.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다치지는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보험은 있죠. 화재 보험 들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다행히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3억 원 보험이에요. 아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보험금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험금만 나오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요. 자재 다시 사고 장비 다시 구입하고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보험회사에 연락했어요. 아침 9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가 받았어요. 저는 화재 신고를 했습니다. 어제 창고에 불이 났다고 보험금 청구하고 싶다고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화재 원인 조사가 끝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요. 경찰과 소방서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사하면 되죠. 사고였으니까 보험금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제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에서 조사 결과를 통보했어요. 담당 형사가 전화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추정된다고요. 2층 배전반에서 시작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노후된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서 주변 물건에 옮겨 붙은 것 같다고요. 단순 사고라고 결론 내렸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사고면 보험금이 나올 테니까요. 형사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수고하셨다고, 조사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상훈한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화를 수없이 걸었는데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였고요. 읽지도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사고라도 난 건가? 저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상훈이 사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분당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10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원한테 물었어요.
천오호 이상훈 씨 집 맞죠?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그 집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사를 갔다고요? 언제요? 정확히 언제 이사 갔어요? 경비원은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 달 전이요. 정확히는 3주 전쯤 됐을 거예요. 8월 말쯤이었어요. 이사 트럭 왔던 거 기억나요? 집 많이 나갔어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더니 경비원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사 간다고만 했지 어디로 가는지는 안 알려줬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훈이 3주 전에 이사를 갔다고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동업자인데요. 이사 가면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상훈 지인들한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다들 모른다고 했어요. 이상훈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자기들도 궁금하다고요. 요즘 통 연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 거래처 사람들한테도 연락했어요. 자재상, 하청업체, 협력사 사장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들 똑같이 말했어요. 이상훈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요. 한 달째 전화를 안 받는다고, 대금 결제도 밀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상훈이 한 달 전부터 잠적한 거잖아요. 그리고 창고에 불이 났고요.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묘했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구로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20평쯤 되는 공간이었어요. 건물 3층에 있었죠.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열고 들어갔더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컴퓨터도 모두 사라졌어요. 벽에 걸려 있던 사진들도 없었습니다. 회사 로고 액자도 사라졌고 서류 캐비닛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저는 건물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1층 관리실로 내려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3층 사무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비어 있어요? 관리인은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계약 해지하고 나갔어요. 짐도 다 빼고 갔고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갔더라고요. 누가 계약 해지했어요? 제가 물었더니 관리인은 대답했어요. 이상훈이라는 분이요. 사장님이라고 하던데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상훈이 한 달 전에 집도 이사 가고 사무실도 정리했다는 얘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획한 일이었을까요? 혹시 화재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상훈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화재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끊기고 한 달 전에 집과 사무실을 정리했다니요. 너무 우연이었어요.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요. 이상훈을 찾아야 한다고요.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평이 좋은 곳을 찾았어요. 전화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탐정 사무소로 찾아갔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탐정은 40대 남자였어요. 경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이상훈을 찾아달라고, 지금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탐정은 비용을 말했어요. 일주일에 200만 원이라고요.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선금으로 100만 원을 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상훈을 찾았다고요. 지금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 산다고 했습니다. 역삼동이라고요. 새 회사도 차렸다고요. 인테리어 회사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디자인 플러스라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상훈이 저를 버리고 새 회사를 차렸다니요. 저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새로 시작한 거였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30층짜리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어요. 15층에 이상훈 회사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15층에 내려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1502호였어요. 문에 회사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디자인 플러스. 저는 문을 벌컥 열었어요. 노크도 하지 않고요.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한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흰색 벽에 유리 파티션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3명쯤 보였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사장실이 보였습니다. 사장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상훈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를 보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민수야,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연락을 안 받아? 왜 나 혼자 두고 도망갔어? 이상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진정해. 일단 앉아. 이야기하자. 저는 따졌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 창고 불났는데 왜 연락 안 했어? 동업자잖아. 이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커피 2잔을 트레이에 담아서 들고 있었어요. 여자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가 흔들렸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내 정은영이었습니다. 은영아, 여기서 뭐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이상훈 회사에 있다니요.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트레이를 책상에 내려놓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 팔을 잡았어요. 어디가? 설명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내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요. 아프잖아요. 저는 이상훈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 아내가 여기 있어? 이상훈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둘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요. 제 친구와 제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폭발했습니다. 욕을 퍼부었어요. 이 개새끼들아. 너희가 사람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20년 친구가 15년 아내가 나를 배신해.
이상우는 저를 밀쳤습니다. 나가.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나가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훈이 저를 밀어낸 거예요. 직원들이 달려와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팔을 잡고 끌어냈어요.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도로 끌려 나갔어요. 복도에 나와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가족도 다 잃었어요. 저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어요. 큰 가방 2개의 옷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뭐 하는 거야? 어디 가?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요. 서류 변호사한테 맡겼다고 곧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좋아요. 이혼합시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내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나갔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더니 쾅 닫았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 달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전화했어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왜 보험금을 못 주는데요? 담당자는 설명했습니다. 고의 화재 의심이 있다고요. 화재 발생 일주일 전에 보험 금액을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그게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보험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요. 저는 항변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회사 자산이 늘어나서 보험 금액을 조정한 거라고요. 이상훈이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담당자는 말했어요. 그래도 의심스럽다고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보험금도 안 나오고 이혼도 하고 회사도 망했어요. 은행 빚만 2억 원이 남았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요.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을 얻어서 들어갔어요. 구로에 있는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월세가 30만 원이었어요. 3평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만 있었어요.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샤워실도 공동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술을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다가 방에서 혼자 마셨어요. 정신을 잃어야 고통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취해서 쓰러져 자고 깨면 다시 마시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일을 시작했어요. 일용직 노동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청소를 했어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어요. 예전에는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막노동꾼이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기름때가 끼고 옷은 남루했어요. 거울을 보면 거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역 앞을 지나가는데 대형 전광판이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화면에 이상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디자인 플러스 대형 계약 체결. 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호텔 인테리어 공사라고 했습니다. 그 옆에는 정은영이 서 있었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제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이상훈은 성공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를 빼앗아 가고 제 회사를 망하게 하고 그러고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건 불공평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겠다고요. 이상훈을 무너뜨리겠다고요. 그가 저한테 한 짓을 똑같이 되갚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었어요. 저도 인간이에요. 복수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인맥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냥 분노만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상훈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아봤어요. 인터넷을 뒤졌고 SNS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훈 회사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포트폴리오를 봤습니다. 놀랍게도 제 회사 고객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쌓아온 고객들이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이상훈이 가져간 거였습니다. 사진도 똑같았어요. 제가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상훈이 제 고객들을 뺏어간 거였어요. 제 노하우도, 제 포트폴리오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성공한 거죠.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상훈 회사 근처에서 며칠 동안 지켜봤습니다. 출퇴근 시간, 동선,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기록했어요. 수첩에 적었습니다.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누구를 만나는지요. 점심은 어디서 먹고, 저녁에는 어디 가는지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조기철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예전에 제 회사에서 일했던 현장 팀장이었어요. 경력이 20년 넘는 베테랑이었죠.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어요. 기철이 이상훈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기철을 기다렸어요. 2시간쯤 지나자 기철이 나왔습니다. 저는 기철한테 다가갔어요. 기철 형, 저 민수예요. 기철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변하셨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형도 알죠. 창고 불나고 망했잖아요. 기철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소문 들었어요. 정말 안 됐어요. 보험금은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나왔어요. 보험회사에서 거부했어요. 기철은 한숨을 쉬었어요. 참 세상이 야박하네요. 저는 기철한테 커피를 사줬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기철한테 물었습니다. 이상훈 회사에서 일해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일하고 있어요. 일이 없어서 들어갔어요. 저는 물었어요.
이상훈 그 사람 어때요? 일 제대로 해요. 기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훈 그 사람 좀 이상해요. 제 귀가 번쩍 떠졌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자세히 말해봐요. 기철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공사비를 빼돌려요. 하청업체한테 제 값을 안 주고 중간에서 착복해요. 금액도 커요.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빼돌린다고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가 있어요. 계약서랑 거래 내역이요. 제가 현장 팀장이니까 다 볼 수 있어요. 통장 사본도 봤어요. 저는 기철한테 간청했습니다. 형, 그 서류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기철은 망설였습니다. 왜 필요한데요? 뭐 하려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훈을 무너뜨리려고요. 복수하려고요. 그 인간이 저한테 한 짓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요. 기철은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마음 이해해요. 그 인간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저도 사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기철은 알겠다고 했어요. 서류를 주겠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은 절대 거론하지 말아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당연하다고 절대 말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형 이름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일주일 후 기철을 다시 만났어요. 약속 장소는 구로공단 근처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 기철은 두툼한 파일을 건네줬습니다. 조심하세요, 사장님. 이상훈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형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기철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되길 바래요, 사장님. 다시 일어서세요. 집에 돌아와서 파일을 열어봤어요. 계약서, 거래 내역, 통장 사본이 잔뜩 있었습니다. 이상훈이 하청업체한테 지급해야 할 돈을 중간에서 빼돌린 증거였어요. 금액이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러 건에 걸쳐서요. 한 건당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2억 원까지 있었어요. 저는 이 서류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어요. 경찰에 고발할까요? 하지만 경찰은 저를 믿을까요? 제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상훈이 경찰에 로비했으면 어떡하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상훈의 거래처에 직접 알리기로 했어요. 가장 큰 거래처는 대한건설이라는 대형 건설사였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회사였어요. 이상훈이 대한건설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건설 본사로 찾아갔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3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접수대로 갔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조달팀 담당자를 만나고 싶어요. 이상훈 대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약하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원은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30분쯤 지나자 한 남자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남자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대한건설 조달팀 김 차장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파일을 꺼냈어요. 이상훈 대표가 공사비를 빼돌리고 있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김 차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파일을 받아서 확인했어요. 한참을 보더니 김 차장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확인해 보시면 알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청 업체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다들 증언할 거예요. 김 차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저희는 부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일주일 후 뉴스가 떴습니다. 인터넷 기사였어요. 디자인 플러스 대한건설과 계약 해지. 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상훈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어요.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직원들도 몇 명 나갔다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웃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해. 이상훈. 이제부터가 진짜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더 큰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를 고발했는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기철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기철은 저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이상훈이 자기를 의심한다고, 더 이상 못 돕겠다고요. 가족이 위험하다고요. 저는 기철을 설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곧 끝날 거라고요. 하지만 기철은 단호했어요. 안 된다고, 자기 딸이 위협받고 있다고, 미안하지만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상훈 회사에 직접 침투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제 얼굴은 이상훈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변장했습니다. 머리를 밀고 수염을 길렀어요. 안경도 썼고 체중도 10kg 뺐습니다. 일부러 굶으면서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거울을 봐도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부로 지원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요. 이력서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김철수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55세로 했고요. 면접을 봤는데 다행히 합격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이상훈한테 들킬까 봐요. 하지만 이상훈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저는 청소하면서 회사 내부를 살폈어요. 서류를 뒤지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훈 사장실에도 들어갔어요. 청소한다는 핑계로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고 금고도 찾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정보를 모았어요. 이상훈의 비자금 계좌, 탈세 증거, 불법 하청거래 내역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서 파일을 복사했어요. USB에 저장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폭로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여러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신문사, 방송국, 인터넷 매체 모두요. 증거를 함께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대형 보도가 터졌어요. 이상훈의 비리가 전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탈세, 횡령, 불법 하청 거래 모두요.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어요. 이상훈 얼굴이 TV에 나왔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이상훈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직원들도 대거 퇴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상훈은 곧 구속됐습니다. 재판이 열렸을 때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상훈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화재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이상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상훈이 불을 질렀던 거였습니다. 판사는 이상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이상훈은 저를 쳐다봤어요. 미안하다고 입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쳐다봤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상훈은 감옥에 갔고 정은영과도 헤어졌대요. 저는 모든 걸 되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작은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일용직으로요. 아들도 가끔 만납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복수가 제게 준 건 만족감이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요. 여러분,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